안녕하세요. 이은행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두 번의 시리즈에 걸쳐서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1997년 IMF 외환위기보다도 어렵다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 영상에서는 1990년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시작하던 그 시점보다도 또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97년 외환위기 우리가 겪었을 때보다 더 어렵고 1990년 일본이 드디어 잃어버린 30년을 시작하던 그 시점보다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공감해 주시고 안타까워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거죠. 당연히 이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뭐 정부라든가 아니면 정치인들은 전체 이 우리 국민 경제를 어떻게든 정말 이러한 위기에서 이제 살려낼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국민도 거기 동참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개개인은 나름대로 또 우리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기왕이면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산을 잘 지켜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는 내 자산을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이러한 기회에 내 자산을 또 어쩌면 더 증식할 수 있는 불릴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당장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가 과연 일시적인 거냐 아니냐는 거죠. 제가 이미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 뭐 갑자기 뭐 지난 이달 초죠. 이달 초에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사실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고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마침내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까지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결정은 다 이제 그 헌법재판소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일부에서는 이제는 뭐 전국이 혼란스러운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다 끝났고 그래서 다시 또 경제는 좋아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번에 갑자기 뭐 이런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더 나빠졌다기보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2, 30년 동안 소위 우리 GDP 잠재 성장률은 계속 뭐 이게 한때는 뭐 10% 넘었다가 이게 9%, 8%, 7% 이렇게 계속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2% 수준까지 와 있는데 이게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미 예전 그 10%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너무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또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다시 한국은행이 추계한 것만 가지고라도 2035년 앞으로 10년 정도 뒤에는 이게 1%대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2050년 정도 되면 이게 0%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다른 여러 연구 기관에서도 비슷한 그러한 그 앞으로의 잠재 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은 앞으로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실제 그동안 보면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도 보면 지난 올해도 사실은 굉장히 나빴는데 전 세계 주요 주가 지수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사실 떨어졌고 딴 데는 사실 다 올랐어요. 뭐 하다못해 중국 상해 종합 지수까지도 사실 올해 거 보면 이미 다 올랐는데 우리나라만 다 떨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나쁘다. 이렇게 제가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환율도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어쩌면 제일 많이 사실은 빠져 있는 미국 달러에 비해서 이런 상황이다 하는 말씀도 제가 드렸고 그나마 이 정도 그러니까 현재 우리 상황이 이 정도 그래도 좀 방어하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특히 부동산 부문에서 어떤 그 버블이 꺼질까 봐 계속 부동산 쪽에 정책 자금이라는 것을 밀어 넣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주택을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부동산에서의 어떤 버블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도리어 이게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가계부채는 가계부채가 자꾸 더 늘어나서 소비력을 줄이고 또 투자도 할 수 없는 주식 투자도 못하게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또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소위
그 미래 먹거리 투자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은 더 떨어지고 또 집값은 집값대로 많이 올라서 인구 고령화대로 더 많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또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상황이 나쁜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잠깐 위기였다가 다시 또 좋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환율을 말씀드리면 이미 환율이 오늘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어제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1달러당 한 1,435원 정도 수준인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1,500원대까지 가 있잖아요. 그래서 1,500원 이상 이렇게 올라간 적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한번 경험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사실 연초에는 한 825원 정도였어요. 1달러당. 그러다가 이게 한 10월, 11월 정도 돼서 이게 1,400원 넘어서 1,500원까지 막 이렇게 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연말에 가서야 이게 1,900, 한 90원까지 이렇게 막 치솟아 올랐는데 지금 이미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지금 환율은 이미 그 당시 1997년에 그 IMF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 수준까지 이미 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이렇게 치솟아 오른 적이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현재 환율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나마 이 정도라도 이 막고 있는 이유는 우리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지난 3년 동안 무려 550억 달러 만큼 사실 시장에 방출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방출함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래서 한 전체적으로 한 4,250억 달러 정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무려 550억 달러만큼 이것을 시장에 방출했기 때문에 이 정도 환율 방어를 했던 거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걸 계속 그러면 한국은행은 계속 그 외환 보유고를 계속 깨서 달러를 공급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울 거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게 한 나라의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국가와의 어떤 경제 체력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제 체력은 굉장히 좋다. 이미 뭐 매년 그 경제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한 2% 이상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올해도 뭐 2.5% 이상 성장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미국은 사실 지난 한 30년 동안 보면 평균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실질 경제 성장률이 한 2.5%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만큼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의 그 환율을 보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계속 미 달러에 비해서 계속 약화된 것이 사실로 지난 3년 동안 특별히 더 빠르게 약화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더 그럴 가능성이 크고 특히 미국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낮출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이제 복귀하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무역 전쟁을 하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러한 수입품 가격이 높아져서 또 그래서 금방 이렇게 그 기준금리를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재정 적자를 더 많이 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법인세도 낮춰주고 뭐 이렇게 한다니까 또 재정 적자도 많이 늘리게 되고 그러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시장금리 또 시장금리를 올리게 될 거다. 결국은 미국의 시장금리는 계속 높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가 우리나라 원화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도리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가운데 어떤 충격이 심하면 갑자기 더 이게 치솟아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1달러당 이게 현재는 1,435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1,500원대를 넘으면 그게 하나의 마지노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외환보유고도 지금 한 4천억 불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GDP 대비로도 굉장히 낮은 수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 자본이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순식간에 해외로 빠져나가면 이게 결국 환율이 치솟아 오르고 또 외환보유고 현재 갖고 있는 걸로 방어가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집값은 어떻게 되는데요?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경제가 나쁜데 집값이 오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이게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실질 소득 수준이 계속 높아지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구 고령화가 돼가지고 전체 인구도 줄어들고 특히 생산 연령 인구는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거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막 계속 말씀드렸어요. 서울도 이게 소위 이게 연령 계층별로 가구 수를 보면요. 이게 제일 생산 연령 인구들이 모여 있는 소위
40대, 50대의 가구 수는 줄어들어요. 반대로 60대, 70대 가구 수만 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뜨는 게 말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이 소위 금리가 이게 빨리 떨어지면 또 오를 수 있겠는데 그게 빨리 떨어질 수 없다. 미국이 안 떨어뜨리는데 한국말이 떨어뜨릴 수 없을 거다. 다만 떨어뜨린다면 만약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폭망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막 기준금리를 막 낮추는 상황인데 그거는 이미 경제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집값을 올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고 마지막 남은 것이 계속 정부가 정책 자금을 계속 시장에 방출하는 건데 이것도 가능하지 않다. 이미 재정 적자가 너무 많은 상태여서도 어렵고 더군다나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유고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누가 책임지고 과연 경제 정책을 과연 운영할 거냐 이런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지난해 아니면 올해처럼 이렇게 막 집값을 띄우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 자금을 계속 시장에 방출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정책도 정부가 계속 쓸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 집값은 제가 볼 때는 오르면 정말 이상하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 주가도 당연히 지금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 주가도 제가 볼 때는 올해 굉장히 나쁘다. 그래서 올해 주가가 뭐 우리 뭐 코스피나 코스닥 기준으로 20% 30% 이렇게 다 빠졌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빠졌고요. 사실은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 3년, 5년 이렇게 놓고 봐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이 얘기는 이제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우리의 성장 점들이 계속 떨어졌고 그 이유는 인구 고령화 때문에도 그렇고 너무나 계속 부동산에 몰빵해서 이 주식시장으로 갈 돈이 없어서도 그렇다. 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투자를 못하니까 당연히 기업 경쟁력이 없어서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가가 이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계속 이미 젊은 많은 투자자들은 뭐 이미 한국에서 많이 국장에서 빠져서 뭐 이거 뭐 미장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미국 주가는 어떻게 될까? 미국 주가가 계속 좋아요. 계속 좋고 저는 사실은 미국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버블 수준에 와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어느 정도 투자하는 건 전 좋은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갖다가 이제 막 여태까지 계속 올랐으니까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야. 이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여러 가지 지표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워렌 버핏도 이미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제일 많다고도 하잖아요. 그거 말고도 뭐 버핏 지수도 있고 뭐 그거 버핏 지수는 사실은 좀 약간 조악하긴 해요. 전체 우리 시총을 갖다 GDP로 나눈 건데 GDP 말고 외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까지 포함시키는 걸로 나누는 그런 또 새로운 지표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미국의 현재 주가는 그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 상황 정도까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2000년 닷컴 버블 꺼지기 직전 상황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지금 막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지금 미국 주식이 분명히 이게 과열은 과열이다. 다만 그래도 당분간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이제 내년 1월 20일 이제 취임을 할 텐데 최소한 뭐 연초까지는 계속 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투자하는 게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이 소위 제가 지난번 암호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암호화폐는 이게 도박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다만 이제 일부에서 이걸 마치 도박처럼 이걸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 비트코인은 우리 인류 역사상 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서 이제 디지털 사회로 이렇게 완전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폐 자체가 예전에는 물품 화폐, 뭐 금화 같은 거 이런 거 썼다가 이제는 산업사회에서는 소위 법정 화폐, 이런 명목 화폐를 쓰다가 이제는 이 디지털 사회에서는 이 소위 디지털 커런시 아니면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이런 것을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를 쓰게 된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그러면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뭐 CBDC를 쓰느냐? 그것은 쓰지 않을 거다. 이 미국이 당장에 그렇게 되면 이게 이래저래 미국의 중앙은행이 그걸 발행을 하면 효율성은 높을지 몰라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통화의 움직임을 다 들여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처럼 완전 자유주의가 굉장히 팽배한 나라에서는 이걸 용납할 수 없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하는 나라는 중국 같은 나라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바로 탈중앙화
중앙에서 발행하지 않고 개인들이 스스로 만든 그러한 화폐고 이것이 완전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사실은 이게 해킹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게 공유하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게 총 나올 수 있는 게 2,100만 개이고 이거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또 미국을 소위 비트코인의 이 소위 수도로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계속 비축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초에는 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 10년 동안 이게 한 10배 정도의 어떤 가격 상승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그게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저는 합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은 어떠냐? 금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사실 이 농업사에서 쓰였던 이게 화폐고요. 산업사회에서는 이 명목화폐를 지탱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실 금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사실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가 출범할 때 미국이 전 세계 금의 무려 75%를 보유했었거든요. 그 뒤에 이제 금과 달러의 태환을 이제는 해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금이 약간 중요도가 좀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이제 금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더 당연히 화폐의 어떤 그 가치를 더 지탱하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하는 것은 사실이고 전 세계에서 사실 금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나라가 열심히 이제 금을 모으고 있는데 미국은 금을 모으는 것보다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모으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어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중국은 금을 모으는 방향으로 해서 자기의 그 위안화의 어떤 가치를 높이려고 해서 어떤 그 통합 패권을 나름대로 쟁취하려고 하고 미국은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많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얼트코인도 그중에서 일부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이 정도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 사실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거나 더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 뭐 그런 것을 모으면서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에 대한 영상도 제가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 저는 금도 나름대로 인플레 상황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위험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괜찮은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과연 그럼 비트코인과 비교할 때 어떻게 했느냐? 저는 뭐 상대적으로는 저는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나름대로 투자 가치는 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금도 나름대로 해지 수단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까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왕이면 지금 당장에 뭐 경제가 좋아질 거야 나빠질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좀 투자를 하면 좋겠다. 제가 이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계속 말씀드려요. 뭐 성공 투자의 원칙도 말씀드렸고 또 행복 투자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 투자의 사 원칙 하면 정말 미래에 투자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잠깐 지금 좋아졌다고 해서 그걸 바라보고 하면 안 된다. 그럼 미래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전 세계 최고 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 이런 전 세계 새로운 어떤 화폐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들여다봐야 되고 또 전 세계에서 제일 그것을 앞장서는 나라가 결국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기왕이면 이것을 투자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대부분 가계가 한 79% 자산을 전부 부동산 집에다 몰빵하고 있는데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면 좋겠다. 한국에 있는 자산 중에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전 세계에 있는 자산에 다양하게 하면 좋겠고 또 그것도 현재 자산뿐만 아니라 미래 자산까지 이렇게 폭넓게 다양하게 투자하는 것이 정말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누가 뭘 한다, 제가 뭐라고 한다서도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정말 더 공부하셔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정말 이게 맞네. 이현우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이거는 아니네. 그렇지만 이거는 맞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행복 투자 원칙은 뭐 비슷한 거예요. 불행한 투자자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성공은 분명히 돈을 벌자 이런 의미고요. 이거 약간 좀 수동적으로 보수적으로 적어도 이 투자했다가 폭망하는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에 올인하지 말아라.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동산 올인하면 폭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한국에도 올인하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GDP 대비로 1.7%밖에 안 되고 앞으로 더 줄어들 텐데 여기에 계속 올인하는 건 굉장히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좋네. 뭐 비트코인 뭐 앞으로 10배 간다면서 뭐 그러니까 내가 빚을 내 가지고 여기다 몰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부동산에 올인해도 안 되지만 비트코인에도 올인하면 안 되고 이거 갖다가 분산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고 그것도 기왕이면 여유 자금을 하는 것이 좋고 이걸 갖다가 완전히 돈을 엄청나게 빌려가지고 막 거기에다 막 완전히 영끌이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여기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해서 판단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기를 정말 바라고요.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기왕이면 댓글로도 여러분 의견을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